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자산 관리를 통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재산 목록의 한 줄이 아니라 평생의 땀과 눈물이 깃든 삶의 터전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소중한 버팀목이 거센 안개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지금 당장 집을 팔지 않으면 5년 뒤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 말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온 가족의 돈을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뉴스와 유튜브, 심지어 지인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까지 서로 상반된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적인 동요에서 벗어나 냉철한 현실 인식과 명확한 원칙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시장의 진짜 신호들과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행동 지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앞날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처럼 중요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의 중심 강남에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를 가진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전 3억 원에 구매했던 아파트는 이제 20억 원을 훌쩍 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던 시절에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매달 들어오던 현금 흐름이 끊기자 작은 뉴스 제목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님, 상승은행의 김 과장입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강남 집값도 버티지 못하고 폭락합니다. 지금 파시고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1년만 지나면 5억은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5억이라는 말에 김영수 어르신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겪었던 세대에게 폭락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뼈아픈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공포였습니다. 머리로는 과장된 말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만약 진짜라면 하는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자.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덜 먹는 게 낫다. 그는 15억 원으로 가정한 집을 서둘러 14억 8천만 원에 처분하고 그 돈을 모두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한편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에 사는 이명희 여사님도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지금이 마지막 매도 기회입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명희 여사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니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경제 서적을 읽고 신뢰할 만한 채널들을 보며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터진다. 지방, 외곽, 그리고 무리한 대출이 낀 상품부터 무너지는 법이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강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녀는 전화를 건 직원에게 차분히 말하고 끊었습니다. 정보는 감사하지만 저는 제 원칙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물론 그녀도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포라는 감정에 자신의 평생 자산을 내맡기는 대신 이성적인 분석과 원칙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실제로 지방의 일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가격이 하락했고 건설사가 부도났다는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전문가 말을 듣길 잘했어. 내가 팔고 나서 더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위기는 강남을 비껴갔습니다. 14억 5천만 원까지 잠시 주춤했던 집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해 16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18개월간 받은 예금 이자는 세금을 떼고 약 8,800만 원. 하지만 그가 판 집은 1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8천만 원이 넘는 기회비용 손실을 본 셈입니다. 이제 와서 같은 집을 다시 사려면 16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에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집을 팔지 않은 이명희 여사님은 1억 7천만 원의 자산 상승을 고스란히 지켜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타이밍에 대한 이해와 공포에 대한 통제력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5가지 명확한 신호들을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환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공식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논리 자체는 맞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간다는 것은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게 되니 자연히 집값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부동산이 동시에 같은 속도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율 상승은 시장 전체에 보내는 경고등과 같지만 실제 화재는 가장 취약하고 인화성 높은 물질이 쌓인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제2금융권, 즉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입니다. 이 기관들이 위험 신호의 진원지가 될까요? 바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대출 구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래의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돈을 미리 빌리는 방식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미분양이 속출하고 경기가 얼어붙으면 건설사는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들은 고스란히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고 연체율이 급증하며 적자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는 고 시장의 가장 약한 상품들, 즉 지방의 타운하우스나 오피스텔, 외곽의 아파트부터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들은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시장 전체에 닥쳐올 위험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위험한 투자의 확산입니다. 당첨만 되면 수십억 로또. 강남의 일부 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에 떠도는 말입니다. 이런 말에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평생을 벌어도 만지기 힘든 돈을 단 한 번에 벌 수 있다는 희망에 사람들은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음, 과 비투, 빚내서 투자에 나섭니다.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잡고 형제자매의 돈을 합치고 심지어는 P2P 대출과 같은 고금리 사금융까지 손을 댑니다. P2P 대출은 은행과 달리 예금자 보호도 국가의 책임도 없는 위험한 다리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거품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이고 위험한 패턴입니다. 특히 다시 벌 시간이 많지 않은 우리 세대에게 이러한 무리한 투자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과 외곽 부동산의 하락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부동산 하락은 언제나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수요가 적은 지방 소도시와 수도권 외곽 지역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급이 과잉되었던 타운하우스,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도심의 핵심 입지 아파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지금 들려오는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 타운하우스 부도 소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댐의 가장자리에서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본격적인 붕괴의 전주곡인 셈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1989년의 일본 도쿄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일본인들은 도쿄의 부동산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특별하며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된다는 광기가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정부가 과열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자 신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붕괴는 도쿄의 중심부가 아닌 버블이 심했던 외곽 지역부터 시작되어 지방도시로 번져나갔고 수년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도쿄 도심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집값은 반토막, 심한 곳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 즉 외곽과 지방이 먼저 흔들리고 PF 대출 문제가 터지면서도 서울 핵심 지역만은 굳건히 버티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일본 버블 붕괴 직전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이 많지 않은 우리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행동 원칙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절대로 공포에 휩쓸려 당장 팔지 마십시오. 은행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 한 통에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 하나에 평생 일군 자산을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한 뒤 내 집의 본질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내 집이 서울 핵심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수요가 빠져나가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지 대단지 아파트인지 아니면 나 홀로 아파트인지 이 집을 팔고 나서 더 나은 대안이 정말로 있는지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둘째, 내 집의 재무 건전성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지금 당장 대출 서류를 꺼내 보십시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지배 대출이 2억 원이라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집값이 30% 폭락해도 여전히 5억 원의 내 자산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짜리 지배 대출이 8억 원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값이 20%만 하락해도 내 집은 대출금과 가치가 같아지는 깡통 주택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은행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위기관리의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셋째, 지금은 급하게 사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로또 분양이라는 환상에 온 가족의 미래를 걸거나 위험한 대출까지 동원해 감당하기 힘든 집을 사는 것은 거품의 마지막 설거지를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번의 실수가 회복 불가능한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자산 방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결코 한꺼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외곽부터 약한 고리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해 마지막에 도심으로 파고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곽이 흔들리는 초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장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나타날 신호들을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출렁이는지, 강남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지, PF부도 소식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지, 이러한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행동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급하게 팔지도 사지도 마십시오. 대신 내 집의 위치와 대출 상태를 점검하며 차분히 시장을 관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숫자와 사례, 그리고 진짜 신호들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